좀 서울과는 달리 색안경을 끼고 한번 보아야 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고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내 땅인데 다른 그렇죠. 사람의 묘가 있어요. 묘가 들어요. 지붕은 새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할지 고민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부동산의 정석 풀리지 않았던 부동산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부동산 좀 한다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부동산 이슈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가을입니다. 가을입니다. 네. 정말 이제 여름이 언제 가나 했는데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때 가을 하면 또 추석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 추석이 되면 가족이 다 모이잖아요. 네. 이때 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고향 부동산입니다. 뭐 고향의 논밭이나 임야, 주택 같은 부동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가을을 맞아서 고향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추석 연휴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네. 동안 뭐 지방의 호재 지역들을 둘러보시려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지역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 지방 부동산, 주택이나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서울과는 달리 색안경을 끼고 한번 보아야 된다라고는 좀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대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2년만 있으면 2배 오를 거예요.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묻어두기식 이제 투자인데 지금 이제 저성장에다가 인구도 줄어든다고 경제도 굉장히 어렵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어두기식 투자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임대를 줄 수 있고 임대료가 나올 수 있고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뭐 2년 뒤, 3년 뒤, 5년 뒤, 2배 뒤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꼭 참고해야 할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개발 계획을 얘기할 때 정부가 여기다가 뭐를 한대. 이 정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공이 개발하는 계획들을 100%다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어디다 뭐를 하겠다 또는 지자체에서 어디다 뭐를 하겠다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어디에 도로가 난다, 공단이 들어선다,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이거가 상당히 좀 유연성 있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이게 많이 지방에서는 호재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공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돈을 들여서 건설할 만한 가치가 있냐 이거를 따지는 것이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번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예타 면제 사업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 예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추진하겠다. 이런 대대적으로 사업들. 시행하는 예,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곳곳에 많이 발표됐죠. 뭐 각 지자체별로 한 건씩 수건 사업했던 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다 하는 걸로 지금 이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방도 굉장히 부동산 쪽으로 보면 활기를 띨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여기서 지방 가실 때 그쪽에 예타 사업은 뭐가 있는 건지를 미리 두드리면 바로 나옵니다. 내가 가는 그 지역에 어디가 좀 호재가 될지 네.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 좀 저희도 짚어보죠. 실제로 어느 지역들 좀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수도권 그건 서울 외곽 순환도로 순환고속도로를 따라서 한번 보는 것이 좋을 텐데 일산, 퇴계원, 판교 이제 그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일단은 원형으로 순환고속도로가 다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볼 때에 수도권 주변의 연계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퇴계원이나 동구는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들이 3기 신도시 다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들하고 나들목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많이 들으면 요즘 다 쇼핑을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속도감의 전쟁이기 때문에 유통이.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면 바로 그 주변 지역에는 물류 창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게 수도권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따라서 경기도 쪽을 좀 살펴봤는데 경부고속도로 타고 부산 쪽 가시는 분들은 어디를 좀 보면 될까요? 일단 뭐 수도권을 벗어나서 대전 이하로 내려간다면 대구나 이제 부산. 뭐 이 정도 가겠죠. 양산. 근데 양산이 이제 상당히 부산에 가까우면서도 상당히 그 물류의 거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수객들이 주로 양산 쪽을 많이 눈여겨 보는데 사송 신도시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송 신도시요? 네,
양산과 지금 고속철도로 지금 그 연결하는 그 착공이 사동 신도시를 관통하면서 부산하고 양산이 있는 부산하고 바로 거죠?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부산과의 이으면서 그 중간 정도의 전위지대들 벌써 이미 가격들이 어느 정도는 올랐을 겁니다. 그래도 그 지역의 요지를 찾아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지역의 발전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멀리 가봤는데 이번에는 가까운데 영동고속도로 타고 뭐 인천이나 강원 쪽 가시는 분들은 네. 어디를 좀 짚어볼까요? 인천 이제 강원 쪽으로 좀 가면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느낄 겁니다. 원주까지는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원주가 굉장히 번창을 많이 했죠. 위에 쪽의 상황들로 보면 지금 이제 홍천이나 이런 지역들은 서울에서 전원의 생활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갔고, 일종의 강원권들은 환경이 굉장히 중심이어야 되고 교통이 굉장히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어야 된다. 환경과 교통의 편의성을 좀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네. 그렇다면 이번엔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하남이나 대전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쪽 지역도 용인과 광주 지역, 그 지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는 가장 핵심 지역이죠. 택지지구가 새로 조성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아파트 분양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권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도로망들이 아주 그물망처럼 몇 개 있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 따라서 하남권까지는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봐야 될 겁니다. 뭐 지금 이번에 또 새로 발표된 신도시 같은 경우도 하남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존에는 그린벨트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하남시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가 거의 90% 이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들이 많이 풀리는 지역들이어서 바로 이제 개발이 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보상 나오는 보상금이 어디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부음업이 많이 들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의 내부보다도 오히려 그 보상이 풀리고 나면 어느 지역으로 이 돈이 흘러갈 것인가 이런 점들을 좀 보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밀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멀리보다는 하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들을 보는 것이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보상이 또 어디로 풀리는지 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부랑 영동, 중부까지 좀 타봤고요. 마지막으로 서해안고속도로로 한번 가보죠. 충남이랑 전북으로 가시는 네. 분들. 아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가장 뜨겁게 발전한 곳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탕정일 겁니다. 아마. 탕정지구. 네, 탕정지구. 바로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면서 전체가 다 부음업이 된 천안은 불당동 중심으로 지금 천안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불당하고 이제 아산하고도 맞닿는 그런 지역이고 거기가 탕정이 이제 거기에 있게 되는데 그 지역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개발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고속도로를 따라서 지역 호재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고향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부동산을 좀 알아볼 때 어디에 좀 얼마나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집안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동산에 소유는 누구로 돼 있고 등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고 규모는 얼마나 되고 현재 그걸 이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하는 정도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파악을 한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또 위에 선대들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들 뭐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땅도 또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뭐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같이 이제 공유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인기가 정말 많겠는데요? 예, 부모님 돌아가셔서 내 자산이 어디가 있는지, 땅이나 집이 어디가 있었는지, 부모 이름으로 돼 있는 건지 하는 것들을 잘 몰랐을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세히 찾을 수 있습니다. 뭐 1년에 이거 가지고 지금 의료에서 찾는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나의 땅을 많습니다. 잘 모르는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많은 건데 이거 네. 어떻게 좀 이용을 그래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용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망자의 전적 등본을 가지고 실제 신분지 집창에서 특별시면 특별시, 그다음에 광역시 또는 시, 군, 구에 가면 지적 관련 지적부 부서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해서 조회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게 되면 신원을 확인하고 바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소로 직접 한번 찾아가 보시면 이거 뭐 전혀 생소한 이상한 묘가 거기에 들었을 수도 있고 밭을 일궈서 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 집이 지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악한 다음에 주소지를 찾아서 반드시 한번 가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게 정보 제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권 관련이 있을 때 이제 정보가 오픈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하여튼 대부분의 경우는 내 이름이 분명한 경우는 오픈이 되니까 지자체에 찾아가셔서 지적과에 가셔서 관련 서류 가지고 직접 가시면 됩니다. 10,000명이나 이용을 할 만큼 내 땅이 대체 어디 있는지 네. 어떤 땅인 건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분쟁도 자주 일어날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특히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종중 소유의 부동산일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종중 소유의 땅이 있고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됐다면 이렇게 분쟁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족보가 현재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종중도 있고요. 네. 또는 이제 족보가 저당 선대까지만 되어 있는 족보도 있고 그 종중들에 가보면 아까도 얘기를 드린 것처럼 정말 이제 큰할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자연히 그 장자한테 이제 상속이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권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종중이라고 하는 땅이 확인이 된다면 반드시 종중 대표를 세워서 공동명의로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아까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새로운 묘가 그 땅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내 땅인데 다른 그렇죠. 사람의 묘가 있어요. 묘가 들어와 있다. 참 그런 경우들도 이제 애매합니다. 사실은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설치한 사람이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일정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이제 분묘 기지권인데 2001년도 이전에 생긴 묘, 이런 묘가 20년간 점유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정말로 분묘 기지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묘를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묘를 내 땅이라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분묘 개장을 해서 파헤칠 수가 없고 다른 데로 이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뭐 정부에서 그 땅을 수용한다 했을 때 그 분묘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지 않고 그 묘를 파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뭐 감정평가해서 정부에서 주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준다는 점, 이 점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쟁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친인척들하고 뭐 부동산 얘기하다 보면 투자 정보 이 부분에 또 되게 솔깃해지기가 쉽거든요. 네. 투자 정보 얘기하다가 좀 주의해야 될 점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소형 땅인데 집 가지고 가지 이름으로 그리고 그냥 이 땅, 이 집 팔지 뭐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등기로 소유권을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을 사고 팔았다 형제지간에도 친척간에도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놔야 중요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하는 점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공유지분 투자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뭐 여기 산 하나 있는데 형제간에 얼마씩 내서 이 산을 삽시다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참 굉장히 애매합니다. 지금은 환경이 비슷해서 공유지분 투자를 같이 해도 되지만 뭐 해외 이민을 가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음 세대에 오면은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공유지분 투자는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해야 된다면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이 돈은 내가 포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고 또 공동으로 명의로 등기를 반드시 해 놓는다는 점, 이 세 가지 점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고향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처분을 할 때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있죠. 시골집 같은 경우에 누가 거기에 형제나 또는 친인척이 살고 있으면 또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빈집이 든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그거를 보수하는 데 들어간 돈이 더 많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를 특별히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면 뭐 팔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일단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분할 때는 역시 이제 양도세 문제가 되고요. 세금이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 장기 보유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도 잘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형제가 하는 이제 배분 문제가 또 이제 굉장히 큽니다. 이걸 뭐 형이니까 형이 반 갖고 나머지 있는 부부 가지고 동생들이 다 나눠 갖는다. 옛날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언이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n분의 1로 나눠야만이 합법적인 걸로 변했습니다. 그때에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반드시 세금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시골에 논이 있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짓던 논인데 분홍이어서 논이 굉장히 많이 있다. 뭐 10필지 20필지 정도 이게 되어 있다. 근데 그거를 처분했을 때에 과연 8년 동안 재경농지의 인정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부터 그 세금의 절세를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도 사전에 잘 따져서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향 땅, 뭐 고향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라든지 어디 있는지 알았다면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거든요. 현명하게 그렇죠.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하여튼 등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하나 염두에 두시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너무 방치를 해놨더니 뭐 20년 이상이 지나서 묘도 써 있고 거기에 누가 시설물로 밭도 들어서 하고, 있다. 예. 그런 경우에 내 재산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법적인 큰 문제인데요. 시효 취득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효 취득제도. 예. 20년 동안 내가 계속해서 경작을 했다면 내 거라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내 땅인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현장을 반드시 가서 지금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정확하게 내 땅을 잘 알고 지켜야 현명하게 됩니다. 지키는 거 네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고향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그 시기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기적인 부동산 이야기들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10,000가구 정도 하면 그 주변 지역이 바로 역전세가 생겨납니다. 오히려 시장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는가. 전세를 살면서 무주택 자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